3억 6천 정도의 그 커버드 콜이면 이게 국내 주식형일 때는 아마 배당률은 똑같아도 그 원금 자체가 빠지면서 생활비보다 적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커버드 콜에서 분배금, 배당금이 나오는 그 원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3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써버린다는 거는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복리 효과를 못 누리고 그 돈이 계속 갈 텐데.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돈 관리를 재무 코칭과 금융 교육을 통해 돕고 있는 27년 차 공인회계사 김예희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고백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자면, 보통 회계사라면 자기 돈 관리를 정말 잘할 거라고 보통 생각들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작 제 돈은 한참 방치하고 살았었거든요. 회사 돈은 누가 어디다 왜 쓰는지 영수증 한 장 한 장 깐깐하게 챙기면서 제 통장은 그냥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로 그냥 방치해 뒀었습니다. 그렇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남편과 제가 모두 돈을 벌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우는 기간이 생겼어요. 수입이 0원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 돈이 빠지는 것이 확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 바꿔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안정적인 회계사 자리 대신에 금융을, 돈 관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정보를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지가 궁금해서 40이 넘어서는 대학원에 가서 소비자학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게 얻은 돈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코칭을 지금도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코칭하는 회계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또한 어려운 회계와 세금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돈 공부하라고 하고 뭐 회계사가 깨달은 돈 공부의 비밀 이러면 다들 아마 절세 기술 아니면 뭐 투자 노하우 이런 걸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대가 돼서 깨달은 비밀은 좀 의외입니다. 돈 공부에서 재테크 비법이나 재무 지식 이런 것은 생각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뇌과학에 이런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능도 멀쩡하고 논리적 사고도 다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 사소한 결정 하나를 못 내려요. 점심 메뉴조차 못 고르는 거죠. 이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건 지식,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걸 제 경험으로 먼저 알았어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진짜 합리적으로 괜찮은 금융 상품을 추천을 하면은 그게 아무리 수리적으로 유익함을 설명을 해도 그걸 아는 거하고 실제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싫으면 이유가 합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싫다. 나는 보험 들어가는 상품은 싫다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좀 비합리적인 이유들을 대시면서 안 하시거나 아니면 한다고 해놓고 안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왜 그럴까? 그런 게 궁금하던 차에 그런 걸 공부하는 학과가 있다고 해서 40이 넘어 대학원까지 가게 된 거죠. 공부해보니까 이미 이런 인간들의 불합리하고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운 거를 바탕으로 진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크게 필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슴 뛰는 목표예요. 돈 아껴야지. 아끼는 거 좋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막 행동으로 되지 않고요.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지, 이건 결국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손쉬운 실행 방법입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매일매일 모든 돈 나가는 걸 다 가계부로 적어야지. 이렇게 하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1년 지출을 제대로 정리하는 템플릿 하나가 있어서 그냥 칸만 채우세요 하면 그게 탁탁 채워지면서 자기 현금흐름이 파악이 된다?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행동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연한 다짐을 손에 잡히는 행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하기로 정한 건 해낸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쓴 커피값만 적어보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작은 성공들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돈 공부의 진짜 비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알고 손에 잡히는 방법을 갖추고 작은 성공들로 인해서 나를 믿게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착각,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연봉은 되게 잘 알아요. 1년에 얼마 버는지 알면은 보통 연봉 계약하신 분들은 연봉을 아니까요. 근데 거꾸로 제가 1년에 그럼 얼마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 1년에요? 잘 모르세요. 진짜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자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오르면 씀씀이도 슬그머니 같이 올라가요. 그 톱니바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씀씀이가 이렇게 커지기는 쉽지만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기는 정말 힘들다는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입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한 10년 정도 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번 자기 연봉을 곱하기 10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10년 번 돈 중에 지금 남은 돈이 따지고 보면은 남은 돈이 거의 없다면 다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어디서 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현금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슬슬 나간 거죠. 그 주변에 제가 이제 수입이 없이 살았을 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계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쓸 리가 없는데 내가 새는 돈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엑셀을 딱 켜고 이제 회계사 전문가답게 이제 막 모든 돈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딱 합계를 냈는데 하나도 내가 안 쓰고 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헤프게 쓴 돈이 있었을까요? 사치스럽게 쓴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다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거죠. 그런데 그게 합치니까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쓰는지조차 모르고 10년을 보내버리면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로 했다면 나를 거쳐가는 돈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는 돈이 있는 항아리에 뭘 모으겠다고 계속 물을 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딱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내가 나가는 구멍을 다 알고 있어야지 나도 모르게 새는 그런 항아리에다 돈을 모으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 모으기가 쉽지 않구나. 주변에 한 10년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뭐 20년 하신 분들 보니까 모은 돈이 없대. 나는 이제부터 돈을 안 쓸 거야. 하고 모든 걸 안 쓰기로 마음먹으면 빨리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고 안 쓰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설령 정말로 뭐 강인한 의지로 계속 참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 무조건 안 쓰고 돈을 모으기만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나의 성장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요. 나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만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그렇게 독하게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사 모았다고 해도 허무해집니다. 그 스크루지 나오는 그 드라마 그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돈만 많고 관계가 망가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건강이 망가진 삶은 또 행복할 수가 없죠.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1억이라는 어떤 숫자 뒤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쉽게 목돈이 생기는 건 정말 행운이라는 착각. 그래서 나에게도 그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도 이제 착각일 수 있는데요. 한 방에 1억을 노리는 거. 그렇게 돈을 한 방에 버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돈의 금액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을 1억을 모았다는 그 의미에는 내가 잘 벌었고 잘 관리했고 잘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성장이 없이 우연히 생긴 큰 돈은 오히려 재앙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투자로 1억을 금방 벌었다고 해보죠. 그가 위험을 알고 선택하는 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경우와 어쩌다 정말 운이 좋아서 1억을 번 경우 그 이후의 삶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운이 좋아 한 방에 1억이 생겼다면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알고 내 현금 흐름을 알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1억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그거는 초반에 어떤 월급의 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이란 게 이렇게 모이다가 점프업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때 내가 준비가 되어
쓸 것이냐 그것의 문제이지 사회 초년생 때 월급과 뭐 그런 연구가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50대 부와의 어떤 연관성 그런 것이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했을 때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례도 당연히 이게 역전되는 사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뭐 통계적으로 뭐가 맞다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월급이 작다 그래서 '그냥 이 삶이 그냥 갈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난 지금은 이 정도 벌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고 이걸 위해서 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분명히 그 삶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내 월급이 지금 적은지 많은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거는 사실 크게 본인한테 유익하지 않고 그냥 그런 월급에도 또는 더 어려운 사람들도 훨씬 잘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즐겁게 살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라는 건 결국 내가 그런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약간 돈 관리라기보단 좀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좀 그런 돈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 시크릿 같은 얘기지만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을 싸게 매입을 했다고 쳐 봐요. 그래서 사자마자 팔아도 바로 이익이 나는 그런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샀다고 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한 번의 어떤 점프업 기회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운이 좋아서 싼 거를 그냥 우연찮게 얻었을까요? 그걸 싸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은 건데 그 친구는 그 산후조리 기간에 완전히 그 티셔츠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임장을 계속 했고요. 계속 관련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앞단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기회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는 건 사람마다 그게 어떤 기회일지는 다 다를 건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찾고 있었다면 찾는 자에게 더 잘 보이겠죠. 일단은 그냥 이제 투자 쪽에서 제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08 년도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엄청나게 이제 주식이 빠지는 굉장히 그때가 추석이었나 그랬는데 완전히 빠진 팍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투자 공부를 하고 그 펀드나 이런 걸 가입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겉멋들어서 그냥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면 좋은 거지.' 뭐 약간 그런 상태에서 네 들어간 상태에서 막 빠지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배우자한테 이제 막 달려간 거예요. 배우자는 좀 많이 알까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투자라는 게 다 자기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계획된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내 거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은 "빨리 끊어. 손절."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남편이 그냥 "빨리 가서 정리해." 남편은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말했겠죠. 그래 가지고 막 달려가서 이제 그다음 날 다 정리를 해 하고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다시 막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엄청 많은 큰 손실을 받고 이제 그때 한번 일종의 그게 기회일 수 있었죠. 내가 만약에 그때 제대로 알았으면 남편한테 달려갈 게 아니라 돈을 더 가져와 가지고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 운이 없구나. 아 이제 투자는 눈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투자 공부를 했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일 없이 뭔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들어갈 때 매입을 했으면 나중에 하락할 때 어떻게 할지 이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였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였던 그 순간을 그냥 손실로 다 날려버린 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과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게 2008 년이었고, 근데 저도 참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게 2008 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도 2008 년도에는 '공부를 해야지.'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에이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또 이제 남편도 "당신은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 멀리했죠, 한 10 년을. 그러다가 2018 년에 또 한 번 이제 투자를 시도를 하는데 그때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서야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2018 년도부터는 투자책 관련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다 읽기 시작했고, 책을 다 읽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실제로 하면서 같이 공부할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회계사들, 여자 회계사들 중에 나랑 같이 매주 투자 공부를 할 만한, 그것도 모여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해 가지고 한 열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이제 자신의 실수를 다 드러내 놓고, 회계사라서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지만 "이만큼 자기가 잃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한 후에 매주 모여 가지고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사이에 뭐 어떤 투자 매매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떤 매매법에 대해서 그 이미 책으로도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투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근데 뭐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책만 읽으면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갔을 텐데, 이미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 이런 방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런 건 나한테 맞아.' 이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도 알고 내 한계도 알고 나한테 필요한 방식이 뭔지도 알은 다음에 그 책과 그런 어떤 매매법을 보니깐 '이거는 내가 하기에 가장 적합하구나.' 해서 지금은 그 투자법을 가지고 나름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저처럼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인 조차도 막 옆에서 막 "몇 배 먹었다." 이러면은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데,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차가 계속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 차를 타면 빨리 가는 게 확실해요. 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 저 차를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 차나 올라타고 갔다가 거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그 차가 계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차는 계속 올 거예요. 지금 막 지나가고 막 빨리 가고 절로 가고 하지만 그분들이 빨리 갔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갈 것도 아니고, 또 뭐 그중에 걔중엔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 차가 이제 오다가 딱 끊기는 게 아니고요. 차는 계속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차를 타야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고 타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은, 지나가면 '이 기회도 놓쳤네, 놓쳤네.' 놓친 것만 보면 되게 아쉽지만 앞으로 저쪽에서 오고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투자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쪼금씩은 하세요, 연습 삼아서. 그렇지만 뭐 빚을 내서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 관리하세요." 그러면 "아 나중에요. 제가 돈이 많아지면 그때 관리할게요." 라고 핑계 대면서 관리를 안 하는 거는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돈 관리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나중에 돈 많아지면 그때 해야지. 그런데 이걸 다이어트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건강이 되게 지금 안 좋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한테 건강 관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미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빨리 급하게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돈도 똑같아요. 사실 돈이 넉넉한 사람은 관리를 좀 덜 해도 큰일 안 납니다. 정작 관리가 절실한 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돈이 많은 분들일수록 아주 그 작은 금액조차도 잘 관리하시고, 물론 그분들이 필요할 때는 많이 쓸 수 있겠죠,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필요 없는 곳에서는 더 안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하는 것들이 더 관리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안 하고 있다는 그런 핑계일 뿐인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은 돈 관리라는 거를 무슨 그 어디 좋은 종목에 넣어서 이렇게 불리는 것만을 관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 관리라는 거는 있는 돈을 막 좋은 종목에 막 2 배, 3배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돈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흐름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핑계. "아우 투자는 너무 무서우고 그렇게 막 투자했다가 잃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겠어요 하는 핑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중해 보이고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근데 투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내 돈을 지키겠다? 그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통장에 가만히 넣어두기만 해도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죠.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막 위험하게 막 돈을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위험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핑계는 티끌 모아봐야 티끌인데 뭘 아껴요. 그냥 욜로족처럼 그냥 즐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큰 착각입니다. 이거는 티끌을 모아서 티끌을 가져가 뭘 하겠다는 의미로 지출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출을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진짜 목적은 궁상 떨고 안 쓰고 무지출 챌린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제때 제대로 쓰고 진짜 원하는 곳에 내 돈을 나눠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오늘 10,000원 아껴서 뭐 해가 아니라 그 10,000원을 아끼는 힘, 내 돈을 내 뜻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인 거죠. 그 힘을 계속 길러나가다 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인 이후에도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막 모아서 뭐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출 관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같이 하면 되겠죠? 부자가 되려면 일단 돈을 좀 모을 줄은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저축이죠. 근데 그 저축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는 내가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금액을 뭐 내가 작게 투자했기 때문에 뭐 올라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투자 학원을 다닌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부를. 투자라는 게 제가 책으로도 공부해 봤지만 책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직접 해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제가 확실히 알았냐면 제가 아까 투자 공부 전에 투자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여서 투자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종목 분석도 하고 종목 관련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종목 평가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투자에 대해서 좀 알겠다 싶은 다음에 예전에 봤던 책을 보니까 이미 다 거기에 그 답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공부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이미 책에 다 있었어요. 근데 책만 봤을 때는 그게 그 말인지 인지하지 못한 거죠. 이게 아는 것도 차원이 있거든요. 그냥 '아 알지.' 하는 거와 진짜 내가 아는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해 봐야 내 마음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 있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럼 어느 정도를 그 투자 연습용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돈이 얼마일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내 돈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 쓰는 돈, 그래서 지금 얼마를 남기고 있어서 그걸 모으는데 그중에 그럼 얼마를 내가 투자 연습용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인데 또 내가 나를 한번 다시 투자하는 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나를 내려다 봤을 때 투자 경력도 별로 없어. 투자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아. 그런 나에게 빚을 내서까지 당신은 투자 자금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그냥 그걸 나니까 너무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맡기지 그게 남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 내가 남이라면 나 같은 사람한테 빚을 내서 "너 돈 벌어." 하고 그 돈을 맡길까? 그걸 생각해 보면 무서워서 못 그러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치를 키워나가기 전까지는 빚까지 내 가지고 나같이 초보 투자자한테 돈을 맡기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명문대 나오고 전문직이어도 주변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거꾸로 주변에 부자라고 또 다 명문대에 나왔거나 전문직이 아닌 거는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다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가 쉽지 않죠. 좀 더 큰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설령 다수가 가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좀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했건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부모님들이 그 재산을 좀 물려받은 경우라도 그 재산 때문에 계속 부자로 사는 면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받은 좋은 재무 습관들, 돈 관리하는 그런 거를 다 물려받은 것들이 결국에는 부자로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 핵심적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약간 본질을 아는 힘하고 경험, 돈에 대한 경험, 그것들이 결국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것도 역시 또 제 실패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커버드 콜은 아니었지만 배당을 아주 꾸준히 잘 준다는 ETF에 제가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배당은 잘 나왔죠. 그런데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돈을 제가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 주식 자체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그 많이 받은 배당금을 다 합쳐도 원금보다 손실이었습니다. 결국 배당금만 보고 투자할 종목을 고른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그때 제가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죠. 커버드 콜도 똑같아요. 연 10% 이상의 배당? 그냥 그 배당 준다는 그 숫자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은 그 주식 내 원금 자체가 그 떨어져서 그 녹아버린 원금이 내가 받은 배당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이죠. 일단 커버드 콜이 붙었어도 어차피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보통 그 앞에 뭐를 가지고 그 기초 주식을 담고 있는 커버드 콜인지가 앞에 이름이 있을 텐데 그 해당 주식이 떨어지면은 커버드 콜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커버드 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하튼 내가 변동성이 있는 무언가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살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5% 떨어질 때, 10% 떨어질 때, 또는 뭐 20% 이상 떨어질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커버드 콜 ETF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죠.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인 분들이라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은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 커버드 콜은 그 매달 받는다는 그 배당, 그걸 세법적으로 분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배금을 구성하는 것 중에 옵션을 팔아서 나오는 부분이 비과세라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배당을 10%씩 주는데 그거를 어떤 재원을 갖고 주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안 매기기도 하는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이라면 그 많은 포션이 과세가 되지 않는 쪽에서 나오는 수익이라서 그 15.4% 이런 걸 떼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아예 포함이 되질 않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커버드 콜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려는 그 커버드 콜이 어떤 지수에 연동되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럼 그게 떨어졌을 때, 그 기초자산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커버드 콜을 샀을 때 장점이 뭔지 알고 나한테 내 상황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사는 거죠. 이건 커버드 콜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아주 큰 원칙이죠. 횡보할 때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식이 오를 거라고 이미 커버드 콜을 살 때 난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었더라면 굳이 커버드 콜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버드 콜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너 오를 것 같지?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좀 줘. 그럼 내가 주식을 줄게. 이렇게 해서 오를 걸 기대하는 사람한테 돈을 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올라도 그 배당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굳이 커버드 콜 말고 그냥 주식을 사면 그 매매 차익이 더 큰 거죠. 근데 진짜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은 나는 그런 거를 팔아놨기 때문에, 그 옵션이란 걸 팔아놨기 때문에 원래 이 커버드 콜이 아닌 그냥 기초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얘도 안 오르진 않아요. 근데 얘만큼 오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대한 거를 다 먹지를 못하는 그런 기회 손실이 생기죠. 반대로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 즉 횡보장일 것 같다. 그래도 얘는 안 올라도 아까 말한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배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어느 정도는 그 수익을 확보하고 가는 거죠. 그럼 하락장에서는요? 하락장에서는 뭐 어차피 똑같아요. 그 둘 다 그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그냥 사나 커버드 걸 사나 똑같고, 상승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주식을 샀으면 더 오르는 걸 잘 먹었고, 횡보장에서는 그래도 매매 차익을 원한다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을 건데, 커버드 콜은 너 오를 것 같아? 한 사람한테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계속 조금씩 나오니까, 그래서 횡보장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만큼 중요한 게 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이 커버드 콜의 역할인 거죠. 내가 뭐 신도 아닌 이상 오를 거다, 횡보다, 내릴 거다 이거를 딱
정하고 들어가긴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 좀 팔 때를 잘 맞춰서 팔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중에 시간을 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나는 막 크게 큰 상승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 옵션 프리미엄 정도만 얻어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어느 정도 포션은 이 커버드 콜에 들어가면은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주가가 내려가면 내가 추가로 그거를 커버드 콜을 살 여유 자금이 또 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거죠. 그래서 그 세금 면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에서 그 횡보장에서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자기 상황이랑 잘 맞춰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배당 나오는 걸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아무래도 이게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배당을 재투자해야지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건데, 배당 나왔다고 좋다고 그걸 계속 뭐 생활비든 뭐든 이렇게 써 버리면은 내 돈이 이게 불어나는 속도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뭐 제가 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해 보고 많이 다뤄 봤는데 세상에 그 최악의 상품은 없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상품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르는 법도 '이 상품은 정말 안 좋아요.'가 아니라 어떤 상품이라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를 내가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버드 콜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커버드 콜이 어떤 가격에 연동되는지, 그 기초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오르면 얘가 오르고 뭐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는 앤지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아는 시장인지, 그 시장 전망에 내가 동의하는지, 그게 잘 모르는 거라고 하면 일단 거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일단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기초 자산이 계속 하락하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 원금 빠지면서 배당 많이 받아봐야 뭐 합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에 연동되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두 번째는 내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 콜은 배당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그 배당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폭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알아서 나는 이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만족해. 상승이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거기에 따른 아쉬움이 없을 거야. 이런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즉, 나의 목표 수익률을 좀 알고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거르는 기준은 그 상품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맞는 게 뭔지, 내가 아는 게 뭔지, 이런 걸 잘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계산 자체는 월 300만 원이면 산다. 그럼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러면 연 10% 주는 커버드를 콜이라고 치면 3억 6천만 원 있으면 됩니다. 산수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이 세금이죠. 3억 6천 정도의 그 커버드 콜이면 이게 국내 주식형일 때는 아마 과세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좀 많이 낮아서 거의 3억 6천 정도면 조금 그거보다 많으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해외 쪽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이라면은 여기서 또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15.4% 이상은 내야 될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3억 6천보다는 더 돈이 많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두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되는 목돈이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약 3억 6천보다는 좀 많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한 5억 정도라고 또는 4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원금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거냐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초 자산이 떨어지면 그게 원금이 떨어지면서 배당률은 똑같아도 그 원금 자체가 빠지면서 생활비보다 적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돈만 가지고 하기에는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죠. 파이어족은 한두 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지금의 월 300만 원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커버드콜 분배금이 그 물가만큼 알아서 올라주지 않게 된다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3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써버린다는 거는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복리 효과를 못 누리고 그 돈이 계속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다 따라잡으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딱 10% 나오는 돈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접근이 되겠네요. 그 커버드 콜에서
분배금, 배당금이 나오는 그 원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이건 꼭 커버드 콜뿐만이 아니라 ETF 자체가 어떤 ETF인지에 따라서 과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식을 내가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든 어디든 주총에서 배당을 하자 주주들한테 해 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에서도 우리에게 배당금을 주거든요. 이 배당금은 소득세 14%, 주민세 그것에 10%를 추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15.4%의 세금을 내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 콜은 특이하게 "오를 것 같아? 그럼 나한테 옵션을 사." 해 가지고 그 옵션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우리한테 나눠 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소득세에서 과세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과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버드 콜 중에서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금이 달라지겠죠. 국내 주식형을 가지고 그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주주에 한해서 비과세예요. 해외 주식은 누구나 다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예요. 그런데 그걸 담고 있는 ETF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은 원래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얘가 뭐 오르거나 또는 얘에서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 하거나 다 비과세에 해당하고, 단지 아까 말한 그 주총을 통해서 배당금 지급한 거 기업이 직접 그걸 우리가 받을 때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투자한 게 이제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가 해외 쪽이라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 중에 옵션 팔아서 나온 거 말고 그 매매 차익분도 분배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배당금 거기서도 회사 배당을 하니까 그런 것도 분배금으로 나오면 그 부분은 그 배당소득세가 조금 더 많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절세 기술의 핵심은 이렇게 내가 세금을 투자하는 그 본연의 자산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내는 세금이 조금씩 바뀐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되는 그 분배금이 많은 커버드 콜이나 ETF는 일반 계좌가 아니라 ISA 계좌나 연금 계좌, 연금 계좌라고 하면은 이제 연금 저축도 있고 IRP도 있죠. 개인 퇴직연금 계좌. 그런 데 담으면 아무래도 세금을 좀 이연하거나 좀 덜 낼 수 있는 거죠. ISA 계좌는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고 더 많이 그 이익을 얻으면은 9.9% 분리과세라서 좀 세금 면에서 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연금 계좌는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미뤄 놨다가 그 세금분까지도 내가 이제 굴릴 수가 있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좀 낮은 세율로 연금 소득세로 내게 되니까 좀 유리하죠. 근데 이제 연금 계좌에 넣을 때는 그 돈을 언제 쓸지까지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연금 계좌에 담으면 중간에 꺼내기가 어려워요. 아예 못 꺼낼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꺼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의 현금 흐름에 대한 플랜이 좀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면 아주 좋겠죠. 돈 관리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 배울 게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배울수록 효과가 확실하고 또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을 관리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거창하게 말고 나한테 해당하는 것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돈이 찾아오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돈을 잘 통제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요, 버는 돈이 늘지 않아도 더 행복해집니다. 이건 제가 많은 분들을 실제로 재무 코칭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받은 피드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즐겁게 돈 공부, 경제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